오늘 이야기는 2005년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마운틴 시티라는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집안의 가장인 마빈 포터는 해병대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여러 건강 이슈로 인해서 좀 일찍 은퇴를 했고요. 마빈의 아내 바바라 포터는 컴퓨터 개발 및 판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관둔 상태였는데, 이 포터 부부한테는 딸이 2명 있었어요. 첫째 딸 크리스티, 그리고 둘째 딸 제넬. 근데 크리스티는 가족들이랑 따로 살았기 때문에 아빠 마빈, 엄마 바바라, 그리고 제넬 이렇게 셋이서 마운틴 시티에서 살게 됐는데, 당시 제넬의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보통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하는 게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뭐 직업을 갖는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학업을 좀 더 이어간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 품을 떠나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넬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사연인가 하고 궁금했죠. 사실 제넬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심장도 좀 약했었는데 학습 장애까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24살 이때 당시에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의 학업 능력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일상에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병이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케어를 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케어가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통제만 늘어나게 됐고 어느새 규칙만 해도 한바가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넬이 성인이 됐는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알바는 물론이고 뭐 직장도 부모님이 못 얻게 했고요. 또 운전도 못 하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집안에서 보내야만 했죠.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극히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완전 고립되어 있던 제넬은 나이를 먹어서도 친구를 사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렵 제넬의 눈에 띈 게 바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활동이었어요. 여기에서는 굳이 얼굴을 보고 만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이 페이스북 세상이 제넬한테는 신세계나 다름없었는데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서 마운틴 시티 사람들이랑 조금씩 인연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9년 어느 날 제넬이 약을 처방받을 게 있어가지고 동네 약국에 들렀는데, 거기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트레이시 그린웰이라는 친구랑 우연히 말을 트게 됐어요. 이 트레이시가 성격이 되게 친절하고 다정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넬한테 먼저 말을 걸었고 둘이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트레이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제넬이 건강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고 한다는 거를. 그 모습이 좀 안쓰러웠대요. 건강도 안 좋은 데다가 약간 너무 부모님의 과잉 보호 속에 자라나서 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됐고요. 또 제넬 엄마 아빠도 제넬한테 친구가 생겼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시네 집에 가서 놀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언제든지 말해라 하면서 제넬을 트레이시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죠.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노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페북 친구 추가도 물론 잊지 않았고요. 그렇게 트레이시네 집에 가서 자주 놀다 보니까 제넬은 트레이시의 가족들, 또 친구들이랑도 안면을 트게 됐는데요. 한 번은 트레이시 오빠인 빌리 페인이랑도 인사를 나누고, 또 한 번은 제이미 커드라는 30살 중반의 트레이시 사촌도 알게 됐어요. 트레이시에 따르면 제넬도 남친이 없고 제이미도 여친이 없어서 둘이 좀 잘해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만들었대요. 근데 트레이시의 방법이 먹혔는지 제넬도 그렇고 제이미도 서로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다가 사귀기로 한 사이가 됐는데, 문제는 제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남친이고 뭐고 당장 헤어지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자 하고서 몰래 관계를 이어가게 됐죠. 근데 이 비밀 관계가 제넬한테는 더 짜릿했던 게, 제이미가 컴퓨터를 되게 잘 다뤄가지고 가끔씩 제넬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하러 방문하고는 했대요. 그러면 그 김에 둘이 얼굴도 보고 또 부모님이 안 볼 때 둘이 몰래 손도 슬쩍 잡고 이러는 게 더 뭔가 스릴 넘치고 좋았다고 해요.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남친도 사귀고 하면서 제넬은 하루하루 최고의 날들을 보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언젠가부터 제넬의 페이스북에 익명의 사용자라는 사람한테서
악플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내용도 좀 심각했던 게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를 짓밟겠다. 뭐 이런 류의 협박성 악플이었고 심지어는 제네 가족 욕을 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리고 못생겼다, 뚱뚱하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글로 제네 페이스북 계정을 도배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모양인지 우리는 너를 없애겠다. 우리는 네가 싫다. 뭐 이런 댓글도 보였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제넬은 엄청난 사이버 불링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넬의 페이스북을 부모님도 모니터링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넬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부모님도 바로 알게 됐죠. 그래서 엄마 바바라가 제발 제넬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 좀 쓰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넬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혹은 사람들이 누군지 감이 오는 거예요. 바로 제넬의 페이스북 친구 중 한 명인 빌리 진 헤이워드라는 여성과 그 친구들이었죠. 이 빌리가 누구냐면 제넬 친구 크리스티 오빠 있잖아요. 빌리. 이 빌리의 약혼녀가 바로 빌리 진 헤이워드예요. 둘이 이름이 똑같죠. 스펠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부터는 이 두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크리스티 오빠는 빌리, 그리고 빌리의 약혼녀는 빌리 진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그러면 제넬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빌리 진과 그 친구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냐? 예전에 제넬이 마트에 한번 장을 보러 갔을 때 계산대에서 푸드스탬프,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한테 식료품 같은 거를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넣어서 제공해주는 카드인데 그거를 사용하는 걸 빌리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봤나 봐요. 그래서 그때 푸드스탬프 쓴다고 엄청 비웃고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딱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걔네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쟤네를 직접 부딪혀보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제발 나를 괴롭히는 걸 좀 멈춰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하나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졌어요. 이런 괴롭힘이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한 번은 제넬의 집 창문에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제넬 방 창문이 깨지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누가 집 차고문을 걷어차고 도망가서 심하게 데미지를 입기도 했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넬 페북 친구 목록에 빌리랑 빌리진 그리고 친구들이 다 사라져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다들 친구 목록에서 제넬을 삭제했던 거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뭐 악플이고 공격이고 뭐고 잠잠해졌고 그렇게 친구 삭제라는 엔딩으로 이들 사이의 드라마는 끝이 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2012년 7월 31일 이날 브래드 오스본이라는 한 남자는 동료 사이였던 빌리 페인을 픽업하러 아침 일찍 6시 30분부터 빌린의 집을 방문했어요. 이 둘이 항상 카풀을 해서 직장에 같이 가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빌리가 좀 늦는 모양인지 집 앞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래드는 뒷문으로 향했죠. 빌리가 뒷문을 항상 잠그지 않고 놔뒀거든요. 참고로 빌리는 아빠 폴이랑 약혼녀 빌리진, 그리고 빌리진 사이에서 낳은 7개월짜리 애기랑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빌리의 이름을 몇 번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빌리 핸드폰에다가 전화를 걸어봤는데도 집안에서 아무런 벨소리도 안 들리고 해서 브래드는 그냥 나오게 돼요. 일도 가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에 이웃 한 명이 우편물을 가져갈 게 있어서 빌리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안에서 반응이 없길래 뒷문으로 향했죠. 이 집 뒷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나 봐요. 근데 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집 앞에 빌리랑 빌리진 차가 똑하니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것도 원래라면 이 시간에 차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보통 이 시간에 둘 다 일을 하러 나가니까. 그래서 이웃은 앞에 직장 동료랑은 다르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침실로 향했는데 거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머리에 총알 한 방, 그리고 목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36살의 빌리가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사망해 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침실에서는 23살의 약혼녀 빌리진 역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빌리진도 빌리랑 똑같이 머리에 총알 한 방을 맞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당할 당시에 빌리진이 자기 이제 7개월짜리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었나 봐요. 이웃이 보니까 아기가 사망한 빌리진의 품 안에 안겨있던 상태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했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공격을 했다는 거는 웬만한 냉혈한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빌리의 경우에는 총상에다가 목까지 손상을 입었잖아요. 이거는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빌리와 빌리진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전부 다 불러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었죠. 바로 빌리 커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넬 포터였어요. 경찰은 곧바로 제넬의 집을 찾았어요. 제넬의 부모님은 우리 딸이 빌리네 무리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또 우리도 걔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애들을 해치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또 제넬 남친 제이미 역시 경찰서에 소환됐는데 나는 누가 범인인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호기롭게 거짓말 테스트에도 응했는데요. 근데 테스트 결과 모든 진술이 거짓말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제이미한테 알려줬는데 제이미가 여기서 되게 쫄렸나 봐요. 알았다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제이미가 지목한 범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넬의 아빠인 마빈 포터였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이미의 진술 내용이에요. 빌리와 빌리진이 목숨을 잃기 바로 전날 밤늦게 마빈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내일 아침 일찍 도와줘야 할 게 있다면서.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나랑 빌리 집에 좀 운전해서 같이 가자고. 근데 집 바로 앞에 말고 근처에다가 나를 떨궈줬다가 얼마 뒤에 다시 나를 데리러 오면 된다. 단 명심할 것은 내일 핸드폰은 집에다가 두고 올 것.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둘이 만나서 빌리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에 제이미가 물어봤대요. 거기 가서 뭐 하실 거냐? 근데 마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손에 총 한 자루를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가 시겁해가지고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했더니 마빈이 걱정 말라고. 너는 그냥 이 총 가지고 문 옆에서 데이트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대요. 집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제이미는 마빈이 말했던 대로 문 쪽에 그냥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얼마 안 가서 침실에서 총소리 한 방이 울려 퍼졌고 그와 동시에 침실을 재빨리 빠져나가서 아기가 있는 방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가는 빌리진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해요. 몇 분 뒤에 마빈이 이제 빌리가 있는 침실에서 나와서 자기를 쳐다보길래 빌리진이 뛰어들어간 그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대요. 그리고 그 방에서도 곧 총소리 한 방이 들렸고요. 그 총소리가 들린 순간에 제이미는 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마빈의 차에 올라탔고 엄청난 충격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워냈다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제이미가 기억하는 그날의 기억이었죠. 근데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될 쯤에 제이미가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 혹시 CIA 요원도 와 있어요? 수사팀이 이 말을 듣고 되게 황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CIA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이미가 자기랑 그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CIA 요원이 한 명 있었대요. 크리스라는 활동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제넬과 사귀고 나서부터. 제넬이 내가 되게 찐 오빠처럼 여기는 크리스라는 애가 있다. 여기 마운틴시티로 이사 오기 전부터 알던 사이고 옆집에 살면서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었는데 걔가 이제 CIA 요원으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대요. 그러면서 한참 제넬이 사이버 불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때도 크리스가 걱정 말라고. 내가 그 괴롭히는 애들 다 온라인으로 감시하고 있겠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하면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이미가 제넬이랑 이제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어느 날 자기도 크리스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대요. 그 이후부터 크리스랑 제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둘이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했었기 때문에 크리스가 이 경찰서에도 와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얘기가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리니까 그 크리스라는 사람은 차차 수사를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제이미가 이렇게 자백을 한 이상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제이미로 하여금 마빈한테 전화를 걸게 했는데요. 마빈이 전화를 받자 제이미는 집에서 전화를 건 척하면서 그때 빌리랑 빌리진 그렇게 하고 총이랑 칼 그런 거 다 처리했냐고 자연스럽게 마빈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치? 라는 마빈의 대답이 이어졌죠. 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수사팀은 바로 마빈을 긴급 체포했어요. 마빈은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위협받아 왔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내 바바라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바바라한테 나는 당신이 이 결과를 경찰한테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한 거라고 사실상 본인 입으로 범죄 자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건 아내 바바라의 태도였어요. 마빈이 죄를 인정하자마자 아니 몸도 약해서 산소통 없이는 몇십 분도 못 버티는 사람이 하긴 뭘 했냐고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집안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당신은 무죄야 하면서 남편의 자백을 절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수사팀한테는 굉장히 묘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색영장을 들고 제넬의 집을 찾아가게 됐고요. 이 제넬의 집안에서는 흥미로운 것들이 꽤나 많이 발견됐어요. 일단 이 집 곳곳에는 거의 무기고라고 불러도 될 만큼 꽤나 많은 총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에 따르면 총이 거의 한 30자루 넘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총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실을 막 뒤지다 보니까 어떤 문서들이 뭉탱이로 놓여져 있길래 수사팀이 이거를 발견해서 잠깐 의자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소파에 쥐죽은 듯이 앉아있었던 엄마 바바라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문서들을 집어들고 반으로 냅다 찢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그만하시라고 바로 저지를 하고 그 종이를 살펴봤더니 제넬이랑 빌리진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프린트한 종이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방 안에 뭔지 모를 쓰레기 봉투 3개도 있어서 그거를 뜯어봤더니 파쇄된 종이들 있죠. 그게 그 쓰레기 봉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이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모든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복원을 한 결과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문서가 재구성됐고요. 그 문서는 엄마 바바라가 CIA 요원인 크리스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들이었어요. 여기서 또 크리스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죠. 이 이메일 내용에 따르면 크리스는 바바라한테 제넬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컴퓨터로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했고 또 제넬이 아빠랑 같이 외출하는 날이면 걔네들이 두 사람을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제넬의 목숨이 점점 위험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제넬 집에서 압수해온 컴퓨터에서도 그간 제넬 엄마 아빠가 크리스와 주고받아왔던 몇백 통의 이메일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 크리스가 보냈다는 메일들을 계속 쭉 읽다 보니까 특징이 좀 몇 개 있었어요. 되게 짜잘한 스펠링 오류가 있었고 단어도 예를 들어서 outside라는 단어가 있으면 out 띄고 side 이렇게 이상하게 띄어 쓴다던가 문장도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약간 CIA 요원이 쓴 메일치고 그 내용이 좀 엉성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이름으로 발송된 그 이메일들의 IP 주소를 분석해 봤더니 포터 가족 집이랑 동일한 IP 주소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가 사실은 제넬 집에 같이 살면서 같은 컴퓨터를 공유하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라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였죠. 수사팀은 크리스라는 요원이 실제로 CIA에 존재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활동명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뿐더러 제넬이랑 같은 나이에다가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던 친구 중에서 CIA에서 일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 이 크리스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소린데 이런 일을 꾸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수사팀은 모두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바로 제넬 포터였죠. 제넬의 평소 글쓰기 습관이랑 이 크리스의 이메일을 비교해 봤을 때 철자 오류도 그렇고 문법적인 오류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넬과 크리스는 동일 인물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넬이 여태까지 크리스인 척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계속 바람을 넣었던 거예요. 빌리랑 빌리지는 없애야 한다고. 그리고 제넬의 페이스북에 달렸던 모든 악플들, 또 이상한 게시물들 있죠. 이것도 제넬이 가짜 계정을 수백 개 만들어서 본인이 본인 계정에다가 악플을 단 거였다는 게 수사 결과 밝혀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넬은 계속 자기가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사이버불링을 당한 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추가로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요. 제넬이 처음에 트레이시를 통해서 빌리진이랑 친구들이랑 안면을 텄고 며칠 뒤에 친구들한테 친구 신청을 걸었대요. 근데 친구들이 신청을 수락하자마자 제넬은 친구들 페이스북에 이상한 게시물들, 니네는 진짜 못돼 먹은 애들이다. 성격 참 못 같다. 그러니 날 괴롭히지 말고 좀 내버려둬. 이런 식의 글들을 마구잡이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넬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대체 뭔 소리냐고. 심지어 그 중에 몇 명은 제넬이랑 실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넬이 빌리진이랑 친구길래 친구 수락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제발 이상한 소문 좀 그만 퍼뜨리라고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날 이후부터 제넬은 애들한테 전화를 또 수십 통을 걸기 시작했대요.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이런 말만 반복하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전화 때문에 실제로 제넬을 고소한 적도 있었어요. 뭐 어찌저찌 해서 나중에 기각됐지만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친구들이 마트인가 어디 상점에서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제넬 엄마 아빠가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딸 좀 그만 괴롭히라고 고래고래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빌리진이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다 넣고 출발하려는데 제넬이랑 제넬 엄마가 차 앞을 갑자기 가로막더니 그때 빌리진이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너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애라면서 또 난리를 피우고 사라졌대요. 그때 빌리진이 엄청 충격을 받아서 막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애들이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제넬을 페북 친구 목록에서 삭제를 해버린 거죠. 수사팀은 그 친구 삭제가 빌리와 빌리진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넬은 빌리진이랑 친구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제넬은 수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 마운틴 시티 출신이 아니라서 친구 사귀는 게 좀 어려웠다. 여기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을 배척하고 그 애들은 내가 예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했다. 라는 게 그 이유였죠. 일부 사람들 중에는 저거는 그냥 핑계고 사실은 제넬이 빌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제넬이 저런 이상한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빌리랑 빌리진이 사귀고 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도 하고요. 제넬 남친 제이미의 진술 중에 제이미가 빌리랑 빌리진 진짜 잘 어울린다. 빌리가 아주 빌리진한테 푹 빠진 게 눈에 보이네. 이런 말을 하니까 제넬이 쟤네 오래 못 갈 거라고. 빌리진은 그냥 빌리의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될 거라면서 콧방귀를 꼈대요. 이거 말고도 그냥 빌리 커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넬이 반응이 엄청 부정적이었다는 그런 언급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빌리가 빌리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술도 많이 마셨고 또 파티에 빠져 살았었는데 빌리진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바뀌었대요. 술도 줄이고 파티도 아예 끊고 특히나 아빠가 되고 나서부터는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완전 180도 변한 케이스였는데 둘이 이제 막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중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참 안 됐죠. 이렇게 빌리와 빌리진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마빈 포터는 1급 살인죄로 2번의 종신형에 처해졌고요. 제넬과 엄마 바바라는 계획, 공모, 그리고 사주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 역시 살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마빈과 동일한 1급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둘 다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제넬 남친 제이미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대신 형량 D를 받아서 살인 방조죄로만 25년형을 선고받게 됐죠.
이렇게 미국에서 한때 페이스북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던 제네 포터, 그리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명의 피해자, 빌리 페인과 빌리진 헤이워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